안녕하세요. 정인원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 정만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겠죠. 우리가 공부하려는 경매는 어떠한 것인지, 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큰 그림을 알아야 숲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 경매인데 경매라는 것은 다툴 경자거든요. 다투어 매매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다투어 매매하는 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하죠. 통상 다툴 때에는 공정하게 다투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을 다루는 기관이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부동산을 공정하게 다투어 매매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물건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나오게 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부동산을 공정하게 다투어 매매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매는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임의경매, 두 번째는 강제경매, 세 번째는 형식적 경매인데 임의경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행이가 있어요. 주주가 있는데 둘은 절친입니다. 근데 동행이가 자금이 필요해요. 주주에게 3억 원을 빌렸어요. 빌렸습니다. 언제 빌렸냐면 1월 1일 새해부터 3억 원 빌렸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동행이를 차주랍니다. 돈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3억 원은 6월 1일자에 상환하기로 상호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절친이지만 내가 큰 돈 3억 원 빌려주는데 동행이 너 가진 부동산 있잖아. 이 부동산에 내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이 근저당이란 뭐냐면 담보물에 설정하는 처분 권리예요. 내가 이 담보물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권을 상환받겠다는 거죠. 저당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동행이가 5월 중순쯤 되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아니라 다를까 6월 1일이 경과했는데도 3억 원을 갚지 못해서 주주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화딱지가 나서 법원에 찾아갔어요. 아니 법원아, 내가 동행이에게 3억 원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빌려줄 때 이 근저당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해 놨으니 동행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줘 라고 주주가 법원에 신청했어요.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근저당이라는 것을 이제 담보물에 설정하는 처분 권리라고 했죠.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행이가 주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절친인데 무슨 근저당이야. 나 무담보로 저당 없이 3억 원 시원하게 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가족 같은 친구끼리 까탈스럽게 담보를 잡고 그래. 내가 무담보로 3억 원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고 6월 1일 다 갔는데 마찬가지로 동행이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됩니다. 주주가 뿔이 났어요. 법원에 찾아갔겠죠. 법원아, 내가 동행이에게 3억 원 빌려줬는데 동행이가 지금 연락이 안 돼. 내 돈을 갚지 않고 있어. 동행이 부동산이 있는 걸 아는데 경매로 넘겨줘 라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동행이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동행이가 그것을 갚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동행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주가 황당한 거예요. 전에는 근저당 설정해서 바로 경매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무담보로 빌려주다 보니 법원에서는 동행이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판결문은 객관적 자료죠. 이 판결문을 통해서 동행이 부동산에 경매를 넘겨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런 판결문을 우리는 경매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즉, 이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해요. 이러한 집행권원에는 판결문, 화해조서, 인락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집행권원이에요. 그리고 임의경매는 키포인트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 목적보다는 물건의 정리 또는 가격 보존을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권자가 여럿 있을 때 상호 협의에 따라서 이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물건 전체를 처분해서 자기 지분에 대한 가격을 보존한다든지 물건의 권리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질적 경매라고 합니다.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구분 되겠죠? 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가 동행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첫 번째로 서류를 이렇게 쭉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통과라고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 결정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등기 촉탁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가 개시되니 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등기부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등기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등기소에 이 등기를 해달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관공서가 관공서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거. 그럼 이제 동행이 등기부에 떼보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라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재되게 돼 있어요. 이 경매는 채권자들의 잔치가 되겠죠. 언제까지 자기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종기일을 지정하고 그걸 공고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각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각을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요. 법원 소속 집행관이 동행이 부동산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점유 현황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가령 동행이 집에 갔더니 동행이가 살고 있더라. 혹은 동행이 집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더라.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며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점유 현황,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관.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를 법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법원에서도 물건 현황 조사를 가고 감정인도 감정평가한다고 물건 현장에 가지만 둘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현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 관계에 포인트가 있다면 감정인은 물적 현황 조사를 통해서 물건의 가치 평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했기 때문에 동행이에게 돈 받을 사람은 배당 요구를 얼른 해 라고 요구하거나 이제 독촉하는 것을 배당 요구를 최고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네 번째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서류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를 잘 정리해서 경매 신청한 주주가 해당 경매 절차에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익력 판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면 이 경매는 실행할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잉여액이 없다면 그것은 무잉여로 기각 처리돼서 경매는 취소되게 됩니다. 경매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매각 준비가 다 되면 세상의 물건을 공고하게 됩니다. 매각 공고한 날로부터 7일 뒤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등재하게 돼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란 경매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압축해 놓은 서류예요. 가령 경매에서는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가 중요하죠. 그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최선순위 일자, 권리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현황 조사에서 했듯이 점유 현황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만약 법원에서 실수해서 해당 정보가 누락됐다든지 잘못 기재가 됐다 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서류죠.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등재된 날로부터 7일 뒤에 매각 기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찰일이 되겠죠. 입찰일에는 몸만 덜렁가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보증금 10%, 신분증, 도장, 지참에 가야 됩니다. 보증금 10%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현금으로 준비할 수도 있지만 법원 1층에 가시면 신한은행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수표 한 장으로 발행해서 가시면 됩니다.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호청을 해요. 그럼 제가 1등이 된 거겠죠? 1등이 되면 이때부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되면 이때만큼 짜릿한 순간이 없습니다. 정말 기분 좋죠. 그럼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폐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냈던 보증금 있죠? 그걸 다시 돌려줘요, 법원에서.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2등한 사람은 좀 달라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모든 2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작성한 2등에 한해서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2등은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탐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증금이 묶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찰 당일에 낙찰 받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방거리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 갑자기 느낌이 싸해요. 내가 매번 떨어지던 사람인데 내가 낙찰 받았지? 너무 높게 적은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보증금은 납입했어요. 잔금이 걱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대출을 알아봐야겠죠. 아니 선생님, 이전에 이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매각 기일 전에 대출은 확정 짓고 입찰을 했어야죠 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뭐냐면 제가 낙찰받기 위해서 사전에 은행에 가서 이 물건을 내가 입찰할 거니 정확한 대출 금액을 파악해줘 라고 은행에 요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낙찰받고 오라고 해요. 낙찰받기 위해서 대출 조회를 신청하는 건데 낙찰받고 오라고 하면 나중에 경락받았을 때 대출액이 그만큼 안 나온다면 잔금을 못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낙찰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출 조회를 자꾸 신청하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중에 한 사람만 낙찰받을 것인데 신용 조회도 해봐야 되지, 소득 조회도 해봐야 되지, 서류도 많이 받아야 되지, 심사도 올려야 되지, 정확한 금액 알려면요. 그러니까 입찰자 입장에서는 거래처 은행을 간다든지 또는 계략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좀 보수적으로 산정한다든지 잔금 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법원은 매각 기일로부터 7일 뒤에 매각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또한 법원은 신중하기 때문에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을 다시 한번 내려줘요. 7일 뒤에. 자, 이때는 매각 허가에 대한 확정이 최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서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확정일로부터 3일 정도 경과됐을 때 법원에서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라는 것을 기일입찰표 작성했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걸 들고 법원에 잔금 납부를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법원 경매계에 가서 저 잔금 납부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한 장 내어줄 거예요. 그걸 들고 1층 신한은행으로 가서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 보관금 납부 영수증을 끊어줄 겁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경매계로 가서 영수증 내어주면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내줄 거예요. 우리 부동산은 법률 행위로서 통상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전액 납부됐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면 기분 엄청 좋아요. 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갑작스러운 고민이 들죠. 내가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받기 시작하죠. 명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 법원 경매의 장점이 명도에 대해서 간소화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인도명령제도예요. 그러니까 통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점유자를 내보내야 될 때는 명도 소송을 통해야 되는데 이 법원 경매에서는 점유 권한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 결정문으로 간소하게 명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팁을 하나 드리면 사전에 점유자와 미팅해서 분위기도 좋고 자진해서 이사일도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분도 점유자도 검색을 막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이사하는데 이사비 정도는 요구하는 것 같네? 라고 해서 태도를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고부터는 우호적인 관계일지라도 인도명령 신청부터 결정까지 받아두고 강제경매 신청까지 해서 예납금을 납부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자진명도가 됐을 때는 다 취소하면 되거든요. 취소하면 되니까 투트랙으로 협의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집행에 대한 절차도 진행하면서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점유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을 때 그때 돼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 떨어뜨리고 집행 일정 잡아버리면 이렇게 시기가 늦어버려요. 낙찰을 받고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취득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경락자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두되 나중에 협의가 잘 됐을 때는 집행은 취소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통상 그 인도명령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정도면 결정이 떨어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금 납부까지 다 됐다 하면 이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경매는 종결하게 됩니다. 주주는 경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배당을 통해서 자기 채권을 해소한 날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겠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경매 정보지에서 찾는 부분과 좀 접목을 시켜야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이론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화면 넘어가서 경매 정보지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부터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2504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의 경매라고 했어요. 주주가 동행이에게 담보권을 잡고 3억 원을 빌려줬듯이 보시면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고 국민은행에서 담보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겠죠. 그래서 별도의 판결이나 집행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채권 회수 소요 기간도 강제경매 대비 빠르겠죠. 왜냐하면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 소송 후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니 소송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경매 사건이에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1891. 간혹 이게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신데
배웠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기입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등재되겠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할 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 건 보시면 관련 정보에 전세 보증금 반환 판결 정보이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울 동부지법 2023 가단 1833335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겼죠. 이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판결 정보원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예정 물건과 진행 물건이 있는데 예정 물건 샘플을 한번 보시죠. (2025) 타경 102801 경매 정보 사이트의 예정 물건이라 함은 경매 신청 접수부터 매각 공고 전까지 물건을 의미합니다. 통상 경매 신청일로부터 6에서 8개월 정도 보거든요. 이때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등기부라든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 없죠. 그래서 관심 물건에 등록을 해두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만 기간에 대한 예측은 대략 할 수 있겠죠. 2025년 4월 28일에 개시 결정이 됐으니 6에서 8개월 뒤면 공고가 대략 10월에서 12월 정도에 나겠구나 하는 거죠. 복습을 하면 우리가 매각 준비 단계가 끝나면 세상에 매각 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매각 공고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등재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등재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기일이 되겠죠. 반대로 하면 입찰일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등재되고 입찰일 2주일 전에 매각 공고가 되는 거예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116027 물건 보시면 현재 촬영일이 5월 10일이거든요. 입찰일 기준 3일 전이니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등재되어 있고 각종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죠.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세대알람 내역서, 등기사항 첨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권리 분석한 것과 예상 배당표가 있어요. 다 분석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매각 공고일 이후부터 경매회사 직원들이 권리 분석이라든지 예상 배당표 표시 등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일이 다가올수록 더 완성되고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재매각 건인데 이건 유찰된 게 아니라서 신건이라고도 합니다. 낙찰이 됐어요. 낙찰자가 단독 입찰로 잔금을 미납했어요. 따져봐야겠지만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 미납한 걸 보니 시세 대비 금액을 과하게 적으신 것 같아요. 이때는 유찰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매각건에서는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니라 20%가 됩니다. 결국 경매도 싸게 사기 위함인데 시세조사 및 거래량 파악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9천만 원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임은 분명해요. 오늘 경매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